Okay, welcome back everyone at Commons 커먼스로 and 다시 online as 돌아와 well. 주셔서 To the 감사드립니다. last feature session. 마지막 on 특별 Tuesday, 2023. 세션이 We 되겠는데요. have two moderators 두 for this 분의 session. 사회자를 본 세션에 Professor Yeon-ho 모셨습니다. Lee, Dean of the 이연호 College of Social 연세대학교 Science, Yonsei University. 사회과학대학 학장님, Let's welcome him.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Philip Lee, the president of Korea, 그리고 Europe 이준 and U. 키 코리아 유럽 앤 유 대표이십니다. And I just heard that Philip Lee, 그리고 the president 지금 Lee, 제가 will be the main 듣기로는 moderator 이준 among these two. 대표님께서 주 So we'll be hearing 사회자로 about 진행을 the industrial carbonization 해주시겠습니다. perspectives 본 from 세션은 Europe 유럽과 and 한국의 Korea. 산업 Professor 탈탄소 Lee and 관점에 President Lee, 대해서 the floor is yours.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을 이연호 학장님과 함께 사회를 맡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세션의 제목은 유럽과 한국의 산업 탈탄소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주요 이슈이자 협력 도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업계에서 산업에서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1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약 4분의 1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를 오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업의 이러한 경험뿐만 아니라 싱크탱크, 금융기관, 또 연구소 등의 관점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패널리스트를 보면은 한국과 유럽, 프랑스 출신의 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 직접 연결이 되신 연사도 계신데요. 따라서 굉장히 활기찬 논의가 또 생산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리아 유럽 앤 유라는 싱크탱크인데 최근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의 주요 활동으로서는 3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되겠는데요. 지정학, 규제,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 자원, 혁신과 기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협업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워킹 그룹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기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별적인 기업의 또 기관들의 니즈를 충족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넥스트 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넥스트 젠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세대와 함께 우리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워크 스트림에 이 젊은 세대가 참여하여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워킹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SG, 지속가능성 워킹 그룹이 또 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워킹 그룹별로 공동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 리드 중에 한 분인 제이 리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국민은행의 ESG 팀장이시기도 한 이정우님, 제이 리님을 함께 모셨고 또 스테판 페레라 카비오스 비즈니스 사업 담당자인데요. 그리고 섬유 재활용 사업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이 워킹그룹의 코-리더로 일하고 계십니다. 넥스트젠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최근 우리가 출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개최를 했었고 공공기관, 기업, 여러 사회 영역에서의 대표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셉션을 프랑스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어서 프랑스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전 총리 라파 전 총리에게
우리 기조 연사로서도 참여를 하셔서 함께 의견을 나눌 기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프 델라트 몽테뉴 연구소의 연구원을 모셨고 또 두 번째 발표자는 김영태 ITF 국제교통포럼의 사무총장이십니다. OECD 산하의 교통정책, 교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싱크탱크이지요. 그러면 먼저 조세프 델라트 연구원을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연구들을 몽테뉴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계신지 어떤 이니셔티브를 공유하시고자 하는지 말씀을 해주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아주 시적절한 또 흥미진진한 포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파리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필리프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앙스티튜트 몽테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띄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오늘 저는 업계의 탈탄소화 그리고 또 유럽과 한국 간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과 동북아 전역에 걸쳐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작년 말에 저희 몬테뉴 연구소에서 실제 발간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저희 G7 차원에서 클라이매트 클럽이라고 하는 기후 클럽을 론칭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론칭을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 실제 이 기후 클럽에서부터 더욱더 벗어나서 더욱더 크게 탈탄소화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업계가 상품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하고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협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탈탄소화 활동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글로벌한 수준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또 탄소 중립을 앞으로 27년 뒤인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가속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이매트 클럽, 기후 클럽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국가 단체,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조치를 함께 이행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메커니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구상이 G7에서 발표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같은 산업 강대국이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G7 넘어서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욱더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개의 질문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정말 다양한 조치를 이 기후 클럽에서 이행할 수 있는데 우선 탄소 가격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EU 역시 탄소 가격 제도가 있습니다. ETS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일종의 협력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U와 한국 간의 탄소 가격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시다시피 ETS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돼서 각자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 각국의 정책을 보다 잘 분석을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EU가 매우 중요한 조치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또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즉 EU가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고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교역에 함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발생하는 탄소도 이제 고려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후 클럽에서 다룰 하나의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업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선 미래의 공급망을 잘 설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소나 그린 스틸, 기타 다른 원자재도 저희가 향후 27년 안에 탈탄소화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리고 또 여기 토론자분들께서 당연히 말씀을 잘 해주시겠지만 사실 이 업계의 탈탄소화 정책에 있어서 서로 따로 이렇게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과 EU 간의 산업의 탈탄소화 정책이 이 교차점이 있지 않고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강, 제철업계가 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과 EU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후 포럼이 설립이 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섹터별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규칙을 세팅할 수 있는 포럼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프로포저를 발표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문별로 그린 증명서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권역별로 교역이 되는 상품이 실제 탄소 중립을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증명서를 발간하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가 그린 트레이드를 달성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탄소 중립의 교역으로 2050년까지 과연 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증명서 제도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별로 규제가 서로 맞지 않은 서로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제 차익에 대해서 좀 방법론적으로 이것을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EU 간에 있어서 이런 규제 차익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겠고 이게 양자 혹은 다자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린 시장, 그린 마켓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린 스틸, 그린 수소 등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더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 기후 포럼의 4개 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업계 섹터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했었던 연구에 따르면 정책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별로 어쩔 수 없이 정책이 조금씩 다를 것인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조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교역이 되는 상품이 탄소 중립을 도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이 탄소 컨텐츠, 탄소 함량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연구의 핵심이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저희 연구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 동료분들께서 만든 아주 아름다운 슬라이드인데 2050년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점이 리드 시장, 탄소 중립 상품을 위한 리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업계, 많은 부문별로 이런 상품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탄소 집약적인 값싼 옵션 대비 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 비싼 탄소 중립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제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문별로 그린 가치 사슬을 개발하고 또 그린 기술 가용성 로드맵을 만들고 그리고 가치 사슬의 각각의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 사슬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함께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규제뿐만이 아니라 탄소 중립 상품을 서로 교류하고 교역하는 국가들 간에도 이런 규제 완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매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지만 업계의 탈탄소화 그리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토론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시 제 차회장에게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세프님.
다음은 김영태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겠습니다. 국제교통포럼 ITF의 사무총장님이신데 OECD 산하 기관에서 지금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지난 8년간 파리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이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영태 사무총장님 지금 연결되셨으면 발표 바로 부탁드립니다. Do you hear me? Yes. 들리십니까? Okay. 네. So I will go from slide. 제 슬라이드를 공유하겠습니다. Do you see my screen? 제 스크린 보이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소리는 들리는데요. Okay. What about now? 지금은 보이십니까? Yes, yeah. 네, 이제 보입니다. We got it. Okay. So sorry for 네. some technical issues. 먼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I'm happy to be here with you today.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ITF 라는 국제기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ITF 국제교통포럼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44개국이 유럽 국가입니다.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유럽 중심의 유럽의 국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오늘 주제가 유럽과 한국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적합한 그 참여 기관으로 생각하는데요. 또 우리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우리가 서밋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일 립시그에서 5월에 ITF 서밋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5개의 분야가 중요합니다. 탈탄소와 연계성, 보편적 접근과 포용과 안전보건, 그리고 안보, 디지털화 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한 범위가 큰 중점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두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기업 파트너십 보드라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간 부문의 그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아마존이나 또 에너지 회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또 더 많은 회원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명확합니다. 먼저 교통,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ITF 분석 내용을 보면 사실 저희가 교통 부문의 전망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고서가 2021년에 있었고 또 차기 보고서는 오는 5월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라입시게 장관회의에서 발표가 될 텐데요. 2050년까지 전망치를 보면 교통 부문의 수요가 승객용이든 화물용이든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따라서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부 모델링 분석 결과를 보면 배출량이 약 16% 정도 2050년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국가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서구 세계와 또 저소득 국가, 저개발 국가 간에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3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조금 더 야심찬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끝으로 매우 과감한 정책들을 우리가 추진하게
하게 되면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웃룩이라는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참고 자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된 여러 탈탄소와 관련된 공약, 특히 교통 부문의 공약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통 NDC 중에서 98%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파리 협정을 체결했었을 때 매우 야심찬 NDC들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NDC 내에서 교통을 언급하고 있고 98%고요. 그 다음에 NDC 중에 83%가 교통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감축 목표를 설정한 NDC는 18%에 불과합니다. 온실가스의 25%가 교통 부문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부문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개별 분야로서 다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제 현실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대해서 제시한 정의를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안전과 효율성과 접근성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ITF에서는 우리 교통 탈탄소와 이니셔티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파리 협정 체결, 2015년 이후에 이 DT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수집하고 있고, 또 모든 당사국 총회에서 이 슬로건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앰비션에서 이제는 액션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6차 회의 글라스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슬로건을 우리가 거듭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서 행동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UN의 SDG라든지 또 세계은행 다양한 기관들의 목표 설정은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이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에 ITF에서는 흥미로운 레퍼런스 문서를 우리가 발간했습니다. 티켓이라고 부르는 지침인데요. 교통 부문에 약 80가지의 정부 조치들을 지침으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침, 각 정책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 국가별로 교통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탈탄소화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가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도큐멘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여러 베스트 프랙티스를 계속 수집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ITF에서는 사실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문서를 마련했습니다. 또 시파와 같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어떤 참여도 이끌어내고 있고, 또 독일 정부를 비롯한 많은 정부 국가의 지원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고 더 효율적인 우리 집단의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시다시피 캅 회의, 당사국 총회 회의는 사실 협상에 직접 교통 장관들이 온 것이 아니라 외교부 그리고 환경 장관들이 직접 협상에 참여합니다. 2006년부터 따라서 우리 ITF에서는 우리의 교통 부문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글라스고우에서 2016년도에 교통 장관들이 모여서 미래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27차 당사국 총회가 이집트
프로젝트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또 이미 우리가 UAE 아부다비에서 있을 차기 회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의 우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고 이런 ITF 노력이 우리의 사회를 탈탄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교통 부문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더 설명드리지 못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분의 연사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분야 출신이신데요. 해상, 교역, 또 금융, 또 수소, 경제인데요. 정말 광범위하게 그리고 실무 차원의 관점을 통해서 탈탄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섹터별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토론자분들 저희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만 말씀 부탁드리겠고 또 짧게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필리페 베르테로티에르 GTT 회장님 모시고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GTT는 기술 회사입니다. LNG 업체에게 LNG 운반선 기술을 제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해질 제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탈탄소화가 다양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참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탄소는 글로벌한 이슈인데 그뿐만 아니라 탈탄소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국제 무역과도 국제 협력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국가들 그리고 국가 집단이 탈탄소화에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서로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 그만큼 더 속도가 더뎌질 것이고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해상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해상 무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글로벌한 세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너무나 많은 규제가 있게 될 경우 국제 무역이 해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무역이 갑자기 꺾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탈탄소화 그 목표치, 이 해상 분야에 있어서의 탈탄소화 목표치가 설정이 됐고 매우 야심차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선박이 현재 기존 선박이 이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선박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렵습니다. 이제 신생 선박 같은 경우 신규 선박은 좀 더 쉬울 수 있겠지만 이 기존에 있는 이미 운항되고 있는 선박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빨리 노력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선박의 운항 속도도 낮춰질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선박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선사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선사들만이 살아남을 것을 의미하고 일부 이런 충분한 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즉 남은 승자들이 가장 강력한 업계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많은 갈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무역에 있어서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혹시
GTT가 그 해상무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회사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LNG 운반선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들은 대부분 탱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기술 제조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극저온 탱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극저온 탱크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조선소를 상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지금 이제 매우 야심찬 IMO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선박 설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CCUS 시스템을 더 개선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선박의 그런 디지털 솔루션을 더욱더 최적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런 탄소 이슈를 선박 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실제 해운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를 발생시키고 우리 지구상의 물동량의 80% 이상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3%를 우리가 그대로 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목표를 국제해사기구가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속 절감시키고 또 여러 업체도 국가 간의 균형을 잡고 기존의 선사들이 특히 부유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선사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탈탄소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여러 회사들이 같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옆에 계신 이정우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은행 ESG 팀장이신데 자기소개와 또 국민은행에서의 활동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SG 컨설팅 담당자로서 국민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약 7천억 불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은행입니다. 또 그 중에서 약 20%가 고집중 탈탄소와 대출 그리고 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 부문의 경우 다양한 업계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끼칠 수 있고 따라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7천억 불 중에서 20%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SG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김영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ESG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대응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 이들이 탈탄소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자문을 우리가 제공을 하여서 비즈니스 모델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금리가 높고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정부가 은행의 금리 정책에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SG 팀에서는 우리 기업 고객사들에게
탈탄소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미카엘 나우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리퀴드의 아시아 태평양 법인 이사이자 수소 마케팅 매니저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 리퀴드는 산업용 가스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다양한 가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천연가스를 제외한 다양한 가스를 정말 이 B2B 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헬스케어 등 화학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0~80%의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에어 리퀴드는 또한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에너지 집약적인 회사이다 보니 저희 자체적으로 탈탄소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저희 고객사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여러 업계에 포진하고 있는 고객사를 두고 있다 보니 고객사들의 탈탄소화 여정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CCUS라든지 혹은 수소라든지 그 외에 이 각자의 어떤 산업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스 전환을 더욱더 최적화시킨다든지라는 그런 활동을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축,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있습니다. 바이오 메탄이나 수소 개발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네, 수소 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 16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더욱더 높여서 이 수소 개발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수소 개발에 있어서는 다양한 컨소시엄의 활동을 했었고 프랑스는 당연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이네트에도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한 2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토론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국가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업계 차원에서 봤을 때도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어려움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규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들이 너무나 빨리 나타나고 있고 또 업계의 그 속도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향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혹은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면 참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국가 또 세계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점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픽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계에 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기업들이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 엔드게임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어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고객사들 모두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화가 정말 우선순위다라고 믿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 간에 이 워낙 차이가 있고 또 국가별 에너지 믹스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책의 그 조화를 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표준이라든지 증명서라든지 어떠한 그런 조화랑 협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국가의 그 차이에 특별히 기인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조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 정책 조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와도 같은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에너지 안보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당면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에어리퀴드와도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적극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는 탈탄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다국적 기업들이 푸시를 가해서 국가들로 하여금 탈탄소화로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패널 분들 또 이 위기에서부터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런 전환에서 새로운 챔피언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승자도 있고 또 패자도 발생할 것인데 저는 업계 차원에서 보자면 또 이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JV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참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파트너들을 그렇게 많이 두는 것이 좀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했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파트너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행위자들과 파트너사들과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챔피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 28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이현우 학장님의 사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 대표님과 발표자들 그리고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 이슈, 국제 무역을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패널에는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교수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실 학생들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의 관점에서의 입장에서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탈탄소화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학생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화 노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 산업화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해도가 유럽만큼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 패널리스트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CBAM,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을 다루고자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CBAM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텐데요. 이 메커니즘은 EU에서 적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이들 국가들 같은 경우 유럽과의 교역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CBAM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같은 경우 이미 탈탄소화된 제품들을 잘 생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 한중일 이들 국가들 또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하는 많은 제품들은 제대로 탈탄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탄소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제대로 탈탄소화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은 좀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서 우리가 생산한 상품들을 EU에 수출하게 되면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CBAM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물론 EU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도 아시아 나름의 입장이 있는데요. 따라서 한국과 중국,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관점에서 이 CBAM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정교하게 개발이 된 것인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EU 내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 한국의 철강 산업의 경우 2032년까지 보면 한국의 철강 산업이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하게 되면 약 5,500억 불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상품들도 고려하게 되면 2030년까지 한국이 EU에 이것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820억 불 정도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종의 과징금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또 어떻게 보면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원국 간에 통합된 일치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이 CBAM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그 준비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프랑스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범 EU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과연 이 CBAM을 지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 학생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수업에서 탄소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국주의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탈탄소화 그리고 환경 기술은 첨단 기술을 요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의 제품을 이제 수입할 때에 이들 수출 국가들이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개발 협력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대표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산업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용으로 원자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산업 전체를 보면은 원자력을 활용한 발전 비중이 약 46%에서 49%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이 정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26% 정도 있고, 6%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의존도가 발전에서의 원자력 의존도가 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탈탄소 노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합의가 유럽에서 도출이 되어 있는지, 또 프랑스에서 최근에 앞으로 분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자력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든 프랑스 상황이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세프 델라티 연구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도 그 CBAM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U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이고, 저희는 이 EU 내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경 조정 제도인데, EU에 이제 다시 말해 27개의 이행 단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서로 견제하고 검증하는 것은 EU 집행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탄소 가격 책정 제도는 아주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CBAM에 있어서는 정말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있습니다. ETS 제도가 있고 탄소 시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한국과도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CBAM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그냥 탄소 시장을 조금 조정하고 적응을 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가격 차익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조정해서 CBAM에 적응해야 된다. 그 정도의 노력만 필요합니다. 즉 섹터별로 특정 섹터는 예를 들어서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런 철강을 많은 부분을 EU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서는 가격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EU의 가격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야지만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뜻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쉬워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가 이미 이런 조치를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상에 있어서 이행을 하고 있고, 이 핵심 산업에 있어서는 CBAM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교역과 연관이 돼 있는, 무역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은 EU와 관련돼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개도국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탈탄소화가 이 개도국으로 하여금 개발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산업을 개발을 시키는 데 있어서 저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 기후 금융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CBA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개도국, 특히 최저 개발 도상국들은 처음에 커버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프랑스에서는 이게 같은 동급의 것을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에 대응을 할 때 한국에 적용시키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좀 선진화된 산업 교역국이고, 저희가 이제 함께 탈탄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주 개발 상황이 더딘 그런 국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기후금융을 통해서 도움이 좀 더 필요한데요. 저희 토론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국제 규범이나 표준이 가장 탈탄소화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께서 몸담고 계신 섹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어떠한 국제적인 표준이나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핵심적인 한두 개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김영태 사무총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I think Professor Lee raised very important question. 이 교수님께서 중요한 질문 또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을 제시하실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3대 행위자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는데요. 또 디지털, 에너지, 자율주행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먼저 미국이고 그다음에 EU가 있고 또 중국, 오늘날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U는 규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부문별 그래서 EU 내에서 부문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무브가 이제 교통, 그다음에 디지클리마가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연구를 담당하는 국도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ITF는 하나의 포럼으로서 이 규제자들의 인풋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자가 계속 생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접근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럼 논의에 더 많은 행위자들이 더 많은 플랫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 EU 집행위원회는 IMO 그리고 아이카오와 같은 국제기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이 더 동질적인지 또 다른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국제 플랫폼, 국제 회사 기구나 UN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참여하고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각 상황, 맥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민간 부문 또 정부 부문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 또 국제 무대에서는 생산적인 인풋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또 동시에 각 국가 내에서는 원활한 정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다면은 국제 결정이 어떤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각 국가의 임팩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께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탈탄소와 지구온난화 이런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은 결국에 새로운 규제에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약에 적응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요건들이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부합된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익을 이제 추구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각 기업이나 산업의 입장이나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새로운 과제들이 새로운 요건들이 있어서 이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필리핀님.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속도, 다시 말해 변화의 그 속도 그리고 또 이 야심찬 그 목표 이게 지역별로 설정되거나 국가 혹은 국제기구가 설정하는 이런 목표치들이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더 솔루션을 빨리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객사들과 또 세계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정확하게 올바르게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 기회가 되기 전에 저는
이게 실제 이게 이행을 하기 전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시장 디스럽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파괴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장 파괴적인 요인이라 이게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팀원들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이런 점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또 파트너사들에게 있어서도 파괴적인 것이죠. 이 벤더들 또 기술 회사들을 기대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오퍼튜니티이겠지만 또 현재 시장 파괴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고 또 빨리 변화해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필리핀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탈탄소화가 새로운 금융 또 재원 마련의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들은 지금 에너지 전환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경우 매우 빠르게 새 규제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러한 메커니즘들, 새로운 신규 메커니즘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부 유럽 국가들도 이들의 신규 배터리 산업들이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추세에는 결국 큰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조국 강국들 한국, 일본, 독일, 체코 이들 국가에 분명 영향을 끼쳤는데 또 이 규제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좋은 기회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들이 이 기존의 차량들, 기존의 엔진 같은 경우 2030년이 되면 더 이상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2030년이 기점이기 때문에 이 기술 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에서 마련한 이런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물론 또 우리 금융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금융 지원, 정부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재를 유치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행에서 또 한국의 여러 은행들과 금융권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여서 새로운 규제 환경에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EU의 싱크탱크와도 우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플로어를 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 청중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Any question? Yeah, please. 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sir. I'm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학생입니다. 국제학 전공 3학년 다니고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어서 한중일 국가들과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이 또 다른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효과를 발생시켜서 아시아의 탈탄소화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관세 또 장벽을 낮추고 또 제조 비용을 좀 절감을 시키면은 이게 간접적으로 이 생산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탈탄소화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협력이 있게 될 경우에 이제 특히 이런 탈탄소화에 빨리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익숙치 않은 국가들에게 또 다른 기여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클 나우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태 지역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조세프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우리가 다 바라봤을 때 나라별로 각자의 그 전략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별로 각자의 표준이 있고 또 기술별로 표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데 수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도 증명서 이런 것을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 하면서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하나의 지역이 아태 지역, 아시아 지역이 그런 동일한 수준의 표준을 도입을 하고 이것을 같이 사용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리핀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많은 시장 파괴가 나타나고 있고 기업들이 탈탄소화하는 데 있어서 갈 길이 먼데 장벽을 세우고 또 많은 억제 조치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도구는 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업계들 이런 철강 같은 경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철강 분야의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돈이 많이 듭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많은 이슈가 있어서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시범 사업은 있지만 실제 탈탄소화까지 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이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임팩트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협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들이 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쟁이 있으면은 한중일 차원의 경쟁이 있을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력이 있을 때 또 결국에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님 감사합니다. 제가 2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세션뿐만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 전체적인 총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패널에 참여함으로써 탈탄소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GIF 2023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그리고 탈탄소화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엔 이것이 다 환경 문제이고 지속 가능 개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겨우 코로나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대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이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해 유럽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우리가 탈탄소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동시에 일각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차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관점의 차이가 또 유럽과 개도국 사이에 또 유럽과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과 또 아시아 같은 지역 간에 그 큰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지속 가능성을 업계에서든 환경에서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여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이제 계속 있을 것이고 아시아와 유럽을 갈라놓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이현호 학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나름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이제 업계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호 학장님 감사합니다. 본 세션과 GF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패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사실 우리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서 또 앞서 조세프 연구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싱크탱크 간의 협력에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발표자들, 패널리스트 그리고 청중들을 위한 큰 박수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MC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네, 감사합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세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탈탄소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었고 또 협력이 다시 말해 국가 간 또 업계 간 협력이 정말 필수적이다.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희는 다양한 주제를 다뤘고 또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조직으로서 기관 또 기업 또 세계로서 UN SDG 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마지막 폐회식을 10분 뒤에 바로 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가지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100주년 기념관으로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